자, 그러면 이어서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이 틀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보시죠.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즉 단독 사건하고 합의부 사건이죠.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게 기소된 때 합의부의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데, 다만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게 기소된 각 사건이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된 직권상급법원이 합의부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도록 결정하게 된다. 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앞서 봤던 것처럼 합의부가 결정한다 그랬죠. 토지 관할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토지 관할이 같을 경우에만 적용될 거냐? 아니면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하가 틀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사물 관할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문의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사건이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다라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합의부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지 직권상급법원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토지 관할이 같은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같은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그러면 관련 사건에 대한, 즉 사무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법원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이 제기된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병합 심리 신청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합 심리가 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소송 절차를 정지한다라는 얘기죠.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동일 법원에 기소된 경우에 하나의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병합 심리가 됐겠죠. 병합 심리 필요가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이송할 수 있다. 관할권이 있으니까 이전이 아니라 이송이다 라는 얘기고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이것도 우리가 봤던 거죠.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뭐라고요? 이송해야 한다. 어떤 법원이? 예, 요 단독 판사에 대한 항소심의 사건이니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어디에요? 관할권 있는 법원이 어디가 되겠어요?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죠.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역시 또 옳지 않은 건데요. 1번이 틀렸다라는 얘기네요.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기소된 때 합의문을 결정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의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된 경우에도 지방법원 항소부는 변경된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어디가 잘못됐어요? 지방법원 항소부가 틀린 거죠. 이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사건 자체가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합의부 사건이었던 거지 단독판사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독판사 사건이 아니라 합의부 사건이니까 당연히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어디가 되는 거죠?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면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권상급법원에 요 관할의 지정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 지정은 뭐냐면 관할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우리 법원인지 다른 법원인지가 A 법원인지 B 법원인지가 확실치가 않다. 이럴 때는 이 두 개의 법원을 아우르는 직권상급법원에
그죠? 이 어떤 법원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두 법원을 아우르는 직권상급법원에 또 관할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지역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때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역시 어떤 법원이 한다는 거죠? 직권상급법원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권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시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때는 직권상급법원에게 신청을 하게 되고 이게 공소 제기된 후였다면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공소 제기된 법원에.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되면 이때는 뭐냐? 단독부와 합의부가 되는 거죠. 그때는 누가 한다고요? 합의부가 원칙이다. 사물 관할은 같지만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사물 관할은 같고요. 토지 관할을 달리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떤 사건, 누가 이제 이 사건을 재판할 것이냐? 만약에 합의부와 사물관할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합의부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물관할이 같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 사물관할은 같고 즉 단독부면 단독부, 합의부면 합의부란 말이에요. 이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있을 때 그때는 만약에 소속 고등법원이 같다면 그때는 그 고등법원이 만약에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법원이 직권상급법원이 돼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 사건을 어떤 법원이 재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정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1번이 역시 또 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왜냐하면 피고인의 현재지도 관할권이 있잖아요. 그죠? 주소지도 마찬가지고 현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소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에 관한 사건이 공무상 변경에 의해서 단독판사에 관한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이거는 앞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공무상 변경에 의해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됐다면 그때는 재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것이죠. 확인해 보실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 현재지 관할 동급법원에 여기에 이송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봤던 거고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 결정으로 관할권인 법원에 이송한다. 이거는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이었으니까 당연히 합의부로 보내야 돼요. 이건 당연했던 것이고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판례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기 당시부터 합의가 난 사건이었고 설령 합의부가 공무상 변경 허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합의부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에 관하여 그 실체에 들어가 심리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요게 요 반대의 경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합의부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됐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합의부에서 심판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우리 앞서서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주의 깊게 보시라고 했던 거죠. 이 얘기는. 토지관할은
여기 나오죠.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여기 피해자의 주소 안 들어갑니다.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로 하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현재지도 관할권을 갖는 거죠.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에 규정한 곳 외에 어디죠? 선적지 또는 범죄 후 선착지, 도착지죠, 도착지. 예, 선적지가 어디냐, 또 선착지, 어디로 도착하느냐, 그 선적지나 선착지도 관할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토지 관할을 관련 수개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걸 관할의 지정이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갖지 않은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요거는 하나의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같이 한다라고 할 때는 선착수 우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는 있다. 그 예외는 허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론의 병합 재개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변론의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수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는 것이고요. 변론의 재개라고 하는 것은 변론을 종결하잖아요. 변론의 종결, 그 다음에 판결의 선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심리를 계속할 사유가 있다 라고 할 때 변론 재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 결정을 하고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변론의 재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기본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데 내가 어떤 물건을 꼭 사야 됐었어요. 근데 마침 마트가 문을 막 닫고 있는 겁니다. 막 닫은 거죠. 그럴 때 다시 그 마트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게 하는 거죠. 열게 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너무 피곤해서 난 물건 안 팔고 그냥 오늘은 퇴근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라고 했는데, 아이고, 한꺼번에 많이 눌려졌네요. 그 사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네. 지금 우리가 변론의 병합과 재개에 대해서 봤었던 거죠. 자, 여기 3번 질문이 틀렸는데, 사건이 각각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기소된 경우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항소심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니까 이럴 경우에 물론 이 사건은 여기도 역시 관련 사건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별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문제를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 관련 사건이 각각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제 항소심이 되는 거죠. 직권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 이야기할 수 있다. 어디가 잘못됐어요? 어디가? 예,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는 단독부 사건이고 하나는 합의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두 개의 사건이 각각 항소가 된 거죠. 이때 항소심에서 보니 두 개의 사건이 관련 사건이더라. 그러면 어디가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습니까? 예,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이 대목이 잘못된 겁니다. 직권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직권상급법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직권주체, 직권상급법원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해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 요 사건이 아마 그 해설에 소개되어 있어서 혹시 혼동스럽지 않을까 제가 문제를 검토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관련 사건이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 경우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조에 의한 병합이 가능한가 그랬더니 소극이에요. 네, 소극. 그래서 6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네, 6조를 한번 보시죠.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 이때는 뭐죠?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입니다. 이게요. 토지 관할을 달리할 때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에서 결정하게 돼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각각 다른 법원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토지 관할은 다르고요. 사물 관할은 같은. 이때 다른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종, 동위의 법원이에요. 그걸 말합니다. 이 6조에서 이야기하는 이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있을 때, 그때는 사물 관할이 같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사물 관할을 달리한다면 단독부와 합의부, 즉 항소심,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때 당연히 고등법원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물관할이 같으니까 단독부면 단독부, 합의부면 합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이 하는 겁니다. 즉 다를 때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 이게 사물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사물관이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6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내용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자,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는 것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트가 문을 닫았는데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상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고요.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눠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 해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도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병합심리하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판결 선고 기일에 변론을 제기하고 바로 검사의 판결 선고 기일에 변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변론 제기 신청을 했겠죠? 원래는 판결 선고 기일인데 판결 선고하지 않고 변론을 제기한 겁니다. 바로 검사의 공사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해서 변경된 공사사실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유지의 기회를 부여.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최종 변론 아닙니까? 다시 부여하는 거죠. 최종 의견 유지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것이 유법이냐? 아니란 얘기죠. 아니다. 충분히 만약에 다른 증거 제출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공판 기일을 정했겠죠. 네, 변론 기일을 정했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에서 형사 단독 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다가 별개 사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형사 단독 사건으로 공판에 기소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죠? 사물과 하나는 같고 토지과 하나는 다른 거죠. 위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에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물과 하나는 동일하고 토지와 하나는 다른 거니까 6조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런 직근상급법원이 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하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직근상급법원은 어디가 되겠어요? 당연히 서울 고등법원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자, 여기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하네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토지 관할이 다르더라도 동일 법원에 계속된 이상, 그러면 이것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근데 각각 다른 그 관할권을,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고 있지만 그 사건들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도 갖게 된다라는 게 이거거든요. 동일 법원에 계속된 이상 각 사건을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병합심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병합심리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한번 그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해서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현재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 현재지 관할법원이 1심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가능하죠. 이건 관할 위반이 아니죠. 주소지뿐만 아니라 현재지도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계속됐다면 누가 결정한다고요? 합의부가.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외에, 이거 공범 사건이죠?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범한 죄, 이건 동시범 사건이죠? 이것도 역시 관련 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범 사건, 동시범 사건, 경합범 사건, 경합범, 이런 것들이 다 관련 사건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라는 문제인데요. 2번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법원의 관할이 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정해야 되겠죠? 검사와 피고인은 관계 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과연 누가 관할을 신경 쓰겠어요? 피고인이 신경 쓸까요? 예, 확인해 보시죠. 검사는 다음 경우에 관계 있는 제1심 법원의 공동직근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누구예요? 검사라고요, 검사. 그래서 피고인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들어가 있죠. 이 피고인 부분이 틀린 거죠. 예. 자, 이거는 우리가 봤던 거죠.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먼저 선착수 우선, 예. 그다음 예외는 허용한다 그랬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게 되면, 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 관한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거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 행사할 수 없다면 뭐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네, 직권상급법원에. 자, 다음 문제.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뭘까? 이런 문제인데요. 예. 3번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볼까요? 예, 명하지 않다면 역시 또 피고인이 나왔죠. 요게 틀렸네요. 요거는 이제 관련 사건에 대한 개념이니까 요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2번도 문제 안 되겠죠.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먼저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이거는 관할 이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요 앞에 문제와 유사하네요. 이거는요. 그 다음 문제. 가장 잘못된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예, 2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죠. 어딜까요?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 관할의 지정이나 이전은 어디에 신청하라고요? 직근 상급법원에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공소를 접수한 법원, 이게 틀린 거죠. 직근 상급법원이니까. 자, 예, 이건 당연히 합의부 관할 사건이 있다면은 예, 관할권 있는 법원, 이거는 고등법원이라 그랬고요. 예, 만약에 토지 관할을 관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됐다면은 이때 소속 고등법원이 같다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다면 대법원이죠. 그 다음에 지방법원은 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의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래야 이제 관련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의 기회를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아이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오래간만에 옳은 거 나왔네요. 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뭘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옳은 거 나왔다면은 먼저 옳은 것 먼저 보세요. 네. 그래서 1번이 옳다라고 하는 건데, 소송에 있는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즉 관할의 위반이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네. 요거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요거는 우리 2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관할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틀렸다는데 틀린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구속영장은 한 통만 작성해야 하고가 아니라 구속영장은 수통 작성해서 사법경찰 관리 등에게 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통만 요거죠. 요게 틀린 거고, 피고인에 대한 제1의 공판기일 소환장은 공소장부본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아니죠. 공소장부본이 송달돼야 공소 제기가 효력이 그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때 나서 제1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무범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고소를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로 또는 물건을 수사할 수 있으나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접견의 동반 아닙니까? 요건 수진이죠.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없다가 틀린 거고요.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예, 이건 2번이 틀린 질문으로 되어 있네요.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 사건이 법원의 투지관에 속하지 아니한 때 직권으로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한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직권조사상 맞아요. 그런데 관할 위반이 토지 관할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직권으로 관할 위반 판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관할 위반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확인합니다.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 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에 선고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단독판사가 상해 사건을 심리하던 중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요 상해 사건 앞서 사형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사건이라 되어 있었죠. 합의부 사건이라 그랬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해 사건과 상해치사 사건의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거죠. 이럴 때는 이 사건이 합의부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 이건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 소송인의 관할 위반의 경우에 효력의 영향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군사법원이 재판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관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송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어느 법원으로 이송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 어느 법원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방법원 합의 2심으로 하는 거니까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고등군사법원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고심은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군사법원으로 가는 거죠. 아, 옳은 거 또 나왔네요. 그러면 2번이 옳다라는 얘기군요. 자, 가장 옳은 것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단독판사가 판결하고 같은 법원 항소부의 상심 계속 중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이나 법률 위반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예. 자, 이 경우에 요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냐라는 거죠. 예. 당연히 요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이나 법률 위반 요게가 되면 법정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관할권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고등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관련 사건 제1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을 때 피고인이 위 각 사건을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이건 직근상급법원이잖아요. 그죠? 직근상급법원이니까 서울 고등법원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이 군용물 절도죄를 저질러 군사법원의 재판을 가질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가질 경우에 그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다. 요건 좀 다릅니다. 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물론 경합범 사건이긴 하지만은 이건 뭐가 되겠어요?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 사건은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군사법원 요 대목이 틀린 것이고,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이나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면 단속 판사에게 재배당해. 즉 합의부 사건이었다가 공소장 변경으로 뭐가 된 거예요? 단독부로 된 거 재배당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합의부에서 심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재배당해야 된다. 이게 틀린 것입니다. 자,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뭘까? 또 옳은 거네요.
예, 4번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죄명, 적용 목적을 변경하는 공소장명 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리해야 하고, 그렇죠? 재배당해서 안 된다. 이거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틀리기 딱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억하셔야 되고요. 법원은 직권으로, 예, 이건 아니죠.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검사가 피고인이 입대하기 전에 행위를 기소하였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입대해서 군인이 됐다면 이때는 이제 누구 관할이 됩니까? 군사법원 관할이 돼요. 법원의 심의 결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위 행위는 피고인이 군인이 아닐 때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반 형사법원은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비록 입대 전에 행위를 하더라도 이거는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할권을 갖고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관할 군사법원에 이송한 사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입대 전에 한 행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대해서, 이 규정이 소촉법의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가 논의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현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 그 다음, 사물과달 달리하는 수개 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계속됐다. 예, 이때는 누가요?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병합해 심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당연히 합의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예,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예, 1번이 틀렸네요. 자, 이때는 종래의 항소심 재판부가 아니라 어디에요? 우리가 봤죠? 이거는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사물관을 달리할 때는 합의부가 한다는 거고, 예, 여기 마찬가지죠. 공소제기 이후에 군인신분을 취득했다면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거. 예, 만약에 보호처분, 소녀보호 사건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요. 예, 3번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법원은 약식 사건이나 직권심판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건 계속 중에 군인 신분을 취득한 때, 또 피고인이 원래 군인이었음이 사업이 밝혀진 경우 사건을 군사법원 이송할 필요가 없다. 예, 계속 나오네요. 좀 문제가 좀 둔탁하게 됐네요. 이송해야 되는 거고요. 피고인에 대해서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이것도 우리가 봤네요. 이송할 수 있고, 항소심의 공소장 변경의 단독사가, 예, 고등법원이 이송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것도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이건데, 예, 2번 질문이 틀렸네요.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예, 이때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죠. 그래서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항소 사건이, 그럴 때는 누가 고등법원 결정으로 병합 심리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연히 토지 관할이 같은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틀린 것이 됩니다. 예, 1번은 우리가 봤던 질문이 되겠고,
예, 3번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원래는 이제 합의부 사건인데 합의부 사건이 아닌 지원 관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 절차 회부 결정을 해서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요거 맞습니다. 그때는 마치 뭐죠? 예, 국민참여재판 절차 회부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예, 그때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로 한다. 이 합의부 사건이에요. 사물 관할에서.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1심 재판은 예, 보통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예, 이거는 군사법원의 제1심 군사법원은 보통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예,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다음, 사건이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송이라고 하는 것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전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어디가 틀렸을까? 2번이 틀렸다라고 하는데,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을 이송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요게 틀린 거죠. 예. 그러면 또다시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경제에 반하는 거죠. 요 무효이므로 라고 하는 것이 틀렸어요. 요거는 우리가 앞서 봤던 질문이 되겠네요. 앞에 문제에서. 예. 합의부 사건이 있다면은 이송해야 된다는 거. 예, 앞서 우리가 나왔던 문제죠. 이때는 환송이 아니라 이송이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척 기피 회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공평한 법원의 구성, 그래서 불공평한 재판을 우려가 있는 사유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제척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불공평한 재판을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 사건이 되는 거죠. 기피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 조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형사노법 17조죠. 제척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이거는 요거 기피 사유라고요. 불공평한 재판을 우리 염려가 있을 때 이거는 기피 사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특히나 이제 전신재판에 관여 또는 전신재판에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그 7호, 예, 요 7호와 관련된 그 판례가 많아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신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이건데요. 요 전신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소가 제기된 사건이에요. 상소가 제기된 사건. 그러니까 당연히 상소가 제기됐다는 얘기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재판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상소의 개념에는 요거는 뭐냐면, 상소라고 하는 것은 상급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말합니다. 예, 상급 법원이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재판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결과적으로 상소가 제기된 그죠? 전심 사건의 종국재판에 관여했다는 얘기예요. 종국재판에 관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걸 했다는 얘기예요? 종국재판에 관여했다는 얘기는 예컨대 마지막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당해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합의부를 하고 한다면은 합의를 하죠. 그죠? 내부적 성립이라고 하는 합의 과정을 하게 되고 판결문을 작성하게 되죠.
그 내부적 성립이라고 하는 합의에 관여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종국재판의 합의에 관여했다. 합의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심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요 나오는 전시재판, 요 그라고 하는 것은, 요 그는 요 전시재판을 말합니다. 전시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종국재판의 합의에 관여한 건 아니지만,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요 의미는 바로, 예, 가장 핵심적으로 실체 형성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실체 형성에, 다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증거조사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종국재판, 상소가 제기된 불복재판이 있는데 그 불복재판의 종국심리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종국심리에 쓴 증거조사에 관여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법관은 상소심에서는 제적 사유가 된다.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송 전에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원심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컨대 1심에서 항소를 했는데 그것이 파기 환송된 거예요. 그럼 다시 1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1심 법원에 그 갑이라고 하는 판사가 있었는데 다시 갑이라는 판사가 하니까 이건 상소가 아니에요. 다시 원심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얘는 1심이고 얘도 1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소가 아니에요. 1심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하였으나 경질되어 판결 선고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항소심에 관여했다.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죠? 전시재판에 관여는 아니고 전시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다. 왜? 이게 판사가 경질됐지만은 그게 뭐가 됐습니까? 유죄로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했으니까 이거는 전시재판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죠. 선거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피의권에 대한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그럼 여기는 수사만 의뢰했지 전시재판에 관여한 것은 아니죠? 수사 단계에서 피의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이 구속영장 발부는 역시 실체 심리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척사유 중 사건에 관한 전시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영장 발부한 법관 아니고, 적부심사 관여한 법관 아니고, 약식명을 청구를 심사한 법관이 정식 1심 공판 절차에 관여한 경우. 여기서는 이건 함정 문제인데요. 1심 공판 절차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약식 명령을 내린 법관은 이건 다 똑같은 신급이 같은 거예요. 다 1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급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심이 아니에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약식명을 청구를 심사한 법관이 그 정시재판에 항소심에 관여했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전시재판에 관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뭐가 될까요? 예, 증거조사, 그죠? 증거조사. 2번이 답이 되겠죠? 증거조사. 자, 몇 개가 되느냐? 전심 관여에 해당돼서 제척사유 되는 건 몇 개가 되느냐?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이건 1심, 1심이니까 상수심이 아니에요. 전심이 아니에요. 1심 역시 전심이 아닙니다. 피의권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게 본다면 1번이 정답.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요. 기피 신청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에 의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잠깐만요. 예,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요 기피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요 깊이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요즘 너무너무 덥죠? 예. 뭐 1994년도 이후에 뭐 가장 덥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 시간을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공부 시간은 특히나 우리 보건사무관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요 막 공부 시간을 막 늘릴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짧게, 대신 집중력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